7일 수요일 오늘의 글로벌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양적 완화, 축소 우려 등으로 인해 하락했습니다. 유로존과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연준 위원들의 양적 완화, 축소 발언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이 올 연말 이전에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는 올 남은 세 차례 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 중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57% 하락하며 지난 1일 사상 처음으로 1700선을 돌파한 지 사흘 만에 17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6%, 0.74%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영국의 산업 생산과 독일의 제조업 주문이 호조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하락했습니다. 독일의 6월 제조업 주문은 3.8% 증가해 예상치를 웃돌았고, 영국의 산업 생산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은 0.23%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1.17%, 0.43% 하락했습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이 올 연말 이전에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에번스 총재는 워싱턴 DC에서 가진 강연에서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올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이 2.5%로 높아지는 데 이어 내년에는 3%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연준이 이 같은 전망을 기초로 매달 850억 달러 자산 매입 규모를 하반기에 줄이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언제 양적 완화가 시작될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양적 완화 규모를 처음으로 축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일 로카트 총재는 올해 세 차례 공개시장위원회 중에서 첫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버냉키 회장의 기자회견이 없는 10월에 규모 축소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카트 총재는 앞으로 몇 주일간 발표될 경제 지표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연준의 양적 완화 조치의 행보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6월 무역 수지 적자가 342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6월 무역 수지는 34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22% 감소했고, 시장 예상치인 430억 달러 적자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특히 이 같은 적자폭은 2009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겁니다. 6월 무역 수지 적자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수출이 증가한 반면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6월 무역 적자 급감은 2분기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유럽 경제 장기 침체 국면이 본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제조업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상대적인 취약국인 이탈리아도 지속된 성장 후퇴를 마무리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재무부가 발표한 지난 6월 독일의 제조업 수주가 전월 대비 3.8% 증가하며 큰 폭으로 호전됐습니다. 영국의 7월 총 소매 판매 또한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하며 2006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보였고, 6월 영국의 산업 생산도 1.1% 증가하며 넉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침체 양상을 이어오던 이탈리아도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이 0.2% 후퇴를 기록하며 0.4% 후퇴할 것이라던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뉴욕 증시가 연이틀 조정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경제 지표보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서 민감하게 움직였는데, 연설 예정된 2명의 연준 의원들이 모두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추후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때문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모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로존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를 확인했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시장에 더 크게 작용하면서 유럽 증시 또한 하락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 수요일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다시 불거진 게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 도움이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영향이 컸습니다.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 모두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다우나 나스닥, S&P 모두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먼저 다우 지수는 15,518로 마감이 됐습니다. 0.6%가 하락이 됐고요. 나스닥은 3,665포인트, 0.74%가 내렸습니다. S&P 500 지수도 1,697포인트로 0.57%가 하락이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이렇게 힘을 못 쓴 것은 역시 이번 주 뉴욕 증시의 풍향계에 가장 영향이 많이 미칠 것으로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의 내용들이 부정적으로 나온 이런 반영이 오늘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달러 인덱스가 그 강세로까지는 현재 돌아서지는 않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우려와 불안은 가지고 있으면서 주가는 좀 하락이 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이런 그 충격파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약간의 그 시간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었다는 6월 수치가 줄어든 것도 양적 완화 축소, 이른바 이제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이라고 이제 약칭을 해서 많이 부르는데요. 이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유럽 증시도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이 양적 완화 축소가 연내에 단행될 우려가 커지면서 지수가 하락이 됐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도 6,604포인트로 0.23%가 하락이 됐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가 8,299포인트, 1.17%가 하락이 됐습니다. 프랑스의 깍그 40 지수도 4,032포인트, 0.43%가 내렸고요. 이탈리아의 MIB 지수도 0.4%가 하락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그 독일 증시가 1% 이상 하락이 됐는데요. IMF가 독일이 유로존 지원 대책을 좀 내놓아라, 이렇게 이른바 이제 돈을 좀 더 풀어라라는 그 주문을 했다는 점, 이런 점이 좀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도 나왔지만 두 명의 연준 위원들이 연설을 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불렸던 에반스 총재, 의결권도 있는 분인데요. 좀 예상과 다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분도 이제 약한 매파 입장으로 돌아섰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더 충격을 좀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친화적인 그런 그 발언을 좀 기대를 했지만, 올해 이제 시점은 함구를 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 중에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올해 보팅 멤버,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찰스 에반스 총재까지 이렇게 돌아서자 그 양적 완화 이런 부분이 이제 시기의 문제고 올해 내로 단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월가가 좀 불안하게 움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또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은 총재, 이분은 이제 의결권이 올해는 없는 분인데요. 연내의 양적 완화 축소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명의 지역 연방은행 총재의 부정적인 발언이 나왔다는 점, 이런 점에서 좀 부담을 느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올해 5명의 그 이른바 연은 총재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과 세인트루이스, 시카고와 캔사스시티, 보스턴, 이렇게 이제 5명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이른바 찰스 에반스 총재가 비둘기파로 분류되다가 약한 매파로 돌아섰기 때문에 현재 비둘기파로 불릴 수 있는 총재가 희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버냉키 의장이나 자넷 옐런 부의장이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올해 보팅 멤버의 구성을 보면 중도적 입장이나 매파 입장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어서 남은 9월과 10월, 12월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부담이 됐지만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지난 6월 중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는데 수출액이 사상 최대, 서비스업 수지도 좋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선순환 구조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네.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무역수지 적자는 흑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아직은 이제 적자를 가져가고 있지만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점을 미국의 경제가 현재 선순환 구조로 점점 더 강건해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6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342억 달러, 시장에서는 435억 달러 정도 적자가 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수출도 2.2% 늘어서 1912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수입은 2254억 달러, 전월 대비 2.5%가 줄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입이 줄고 수출은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낮은 원가를 통한 셰일가스의 활용성 이런 부분에서 미국 경제가 활력을 좀 찾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흐름에서 정유회사의 이른바 그 원유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수입의 수요가 좀 감퇴되는 이런 내용으로도 좀 나오고 있고요. EU 쪽의 수출이 1.5% 늘었습니다. EU가 조금씩 현재 좋아지고 있다는 점, 미국의 수출에서도 좀 목도가 되고 있고 중국 수입이 2.2% 줄어든 그런 흐름도 좋은 수치의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어제도 예고했던 내용이지만 호주 중앙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습니다.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한번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네. 시장에서 인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9월 7일로 현재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 이후냐 아니면 이번 달에 단행을 하느냐 이 결정만이 남았다라고 했는데 글렌 스티븐슨 호주의 중앙은행 총재가 25bp 인하를 단행을 해서 기준금리가 2.5%로 낮아졌습니다. 지난 5월에 의해서 3개월 만에 금리 인하 카드가 나왔고요.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으로 하반기 한 번 더 가능성을 좀 열어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역시 이제 물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호주가 금리 인하 카드를 아직까지는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주 달러가 미 달러 대비 최저 수준으로 내려온 부분은 역시 광산업이나 철광석 이런 그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려운 그 경제 여건이 계속적으로 현재 남아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카드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올해 내에 나오고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통화기금이 프랑스에 올해 증세를 줄이고 이 긴축 기조도 완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랑스의 고용 문제가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그 이슈는 참 오래간만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IMF가 두 가지 이제 그 연례 보고서에서 유럽 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제 언급을 독일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랑스에 대해서는 올랑드 대통령에게 현재 증세 기조를 다소 좀 줄이는 것이 낫겠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정부 지출 감축 이런 부분도 속도를 좀 낼 것을 좀 조언을 했고요. 현재 프랑스의 재정 적자 규모는 GDP의 3.9%, 지난해는 3.7%였는데요. 올해도 재정 적자 규모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6월에 프랑스의 실업률이 11.2%로 사상 최고치 수준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상당히 현재 불안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올랑드 대통령이
부자 증세 이런 부분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프랑스의 현재 내부적인 경제 사정도 좋지 않다는 점, 이런 점이 IMF가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인도 쪽 소식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9월 초 퇴임 예정인 인도 중앙은행 총재로 라구암 라잔을 지명했다라고 합니다. 라구암 라잔 어떤 인물인가요? 예, 이분은 이제 뉴욕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그 인물이고요. 어제 이제 이번 주인가요? 한번 이제 이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퇴임 예정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라구암 라잔 이분은 뭐 국내 주요 언론사의 컨퍼런스에도 자주 참여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카고대 경영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인도 재무부의 경제자문 수석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 임기가 만료되는 그 두브리 수리바오 총재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인도의 중앙은행 총재직을 맡게 됐습니다. 현재 인도는 루피아가 달러 대비 사상 최저치를 가져가고 있고 1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181억 달러, 녹록지 않은 이런 내용들을 봉합하는 무거운 짐을 안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7월 말에 기준금리는 7.25%로 동결을 했습니다. 인플레 현재의 우려 수치를 물가를 좀 잡는데 라구암 라잔 새로운 수장이 그 역할을 좀 다해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남들에 비해서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비해서 항상 추가 수익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아슬아슬하게 1900선 지키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12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섰고요.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부진했는데 어제 조정, 추세적인 조정일까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예. 일단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이미 이제 지수의 단기 고점은 좀 찍었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전일 장중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 규모가 좀 커지면서 좀 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하락폭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이제 상승할 때 동조화 현상, 그러니까 커플링이 안 나타난 상태에서, 지금 하락장만 커플링이 나타날 거냐에 대한 우려들도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의 어떤 하락폭이 국내 증시에 충격으로 올 거냐 안 올 거냐.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충격은 좀 올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까지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어질 걸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일 시장 같은 경우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은 이미 시작됐다. 다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폭의 문제가 좀 남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전일 정도의 어떤 하락 마감으로 모든 조정폭이 끝난 거냐, 아니면 조정의 폭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지금 시점이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어제 이제 첫 번째로 장중에 1900이 이제 이탈을 했습니다. 1900이 이탈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렇든 저렇든 원인은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의 매도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일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현물에서는 1643억. 그러니까 최근에 매수했던 규모에서 그렇게 엄청난 양을 팔아댔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전전일부터 나타났던 현상들이 최근에 주식을 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을 해지를 좀 하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선물이 해지 차원이 아니라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다. 5,655개야.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 당분간 매수 규모를 바로 늘려주기 좀 어렵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좀 긍정적인 것은 연기금이 전전일 좀 매도를 하다가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적극적으로 받아주면서 연기금의 매수 규모가 확대되는 1,600억 정도의 매수 규모가 나타났다는 것은 최소한 수급적인 한쪽의 공백을 한쪽이 좀 메꿔주는 이런 힘으로 볼 수는 있을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장의 특징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대형주의 그 하락폭이 좀 깊어지고요. 중소형주는 오히려 대형주의 하락폭만큼은 아니지만 좀 완만한 어떤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장의 특징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좀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바닥에서 전혀 탈피를 못하고 전혀 상승 반전을 못하는 업종들이 좀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보험업종하고 보험업종을 제외한 금융주, 그러니까 은행, 증권주겠죠. 그리고 이제 건설주 쪽이 거의 이제 탈피를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업종 중에서 이제 좀 비교적 낙폭이 컸던 업종은 어떤 업종이냐면 전일 낙폭이 좀 컸던 업종은 음식료, 철강, 증권입니다. 근데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중국과 성장 기대감이 너무 확대됐던 부분들의 거품이 빠져나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음식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철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상승폭이 좀 나타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최근에 반등이 나타났던 업종에 비해서 펀더멘탈 개선이 굉장히 제한적인 쪽이 이제 철강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철강이 최근 상승 대비로 조정폭이 조금 좀 깊어지는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철강 쪽은 어느 정도 좀 하단을 잡는 것까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주입니다. 증권주는 워낙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수익 모델에 대한 의문들이 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 역시도 좀 부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상승했던 종목은 의료 목적, 종유 목재 쪽인데 여기는 이제 특별히 체크할 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료 정밀, 종유 목재 같은 경우 상승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일단은 지금 엔화 기준으로 100에 대한 숫자의 위와 아래인 거에 따라서 주가의 변화가 좀 많이 생기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97 정도가 되다 보니까 최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환경은 원화의 약세와 엔화의 강세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이제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슈 점검으로 좀 잠깐 들어가서요. 전일 특징주 잠깐만 점검을 하면요. LG전자 쪽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주 LG, LG는 지주사까지, 그래서, G2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전일은 시장에서 상당히 강세를 좀 보였던 부분이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젠하고 이제 셀트리온을 좀 봐야 됩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전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했는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셔야 되냐면 최근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의 범위로 이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냄시마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유럽의 승인 그리고 일본의 승인 이렇게 나타나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승인 준비 완료한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특징적이었던 이슈 중에 하나는 삼성 V랜드, 랜드 플랫이 얘기하는 거죠. 3차원 수직구조 랜드입니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이제 설명을 하면은, 기존에는 수평 연립주택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전일 V랜드 쪽에 나온 거는 고층 아파트를 하나 졌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결국 이제 10나노급에서는 더 이상 이제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한계에 왔다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한계를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났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 프레시 쪽에서 속도하고 전력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면서 아마도 이쪽에 굉장히 지속적인 부분들이 확대될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장은 다시금 미국 양적 축소 시점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증시에 표현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략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략은 모멘텀 부재에 따라서 수급에만 의존했던 장세였다고 표현을 하면 어제 외국인들 매도로 현재 장은 좀 불안감을 좀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질 걸로 일단 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약세 국면이 이어진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옵션 만기하고 금통위의 영향은 거의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만기까지는 파생이 휘둘리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 지수가 크게 위쪽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지선 확보입니다. 바닥이 어디냐, 지선을 확보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일단 1850 정도로 일단 1차 지선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40포인트로 1차 지선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우리의 투자 전략은 현금과 주식을 반반 정도를 보유하면서 관망하면서 하단이 잡히는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관망하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해보자. 현금과 주식 비중 50대 50으로 한번 대응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한 주간 주간 이슈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FOMC 회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 미국의 FOMC 회의 내용 긍정적인 지표, 경제 지표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에 FOMC 회의하고 경제 지표 발표가 뭐 이번 주까지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FOMC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무난하게 마감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어떤 신호를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뭐 그런 거 없이 끝났다는 자체가 오히려 더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예상보다 강했던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보면 FOMC 회의 결과보다도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고용 지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게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뭐 9월 달이다,
빠르면 9월달이고 뭐 늦어도 한 10월이나 11월이면 좀 출구 전략이라든지 양적 완화가 축소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을 조금 해소했다는 부분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저께 같은 경우도 뭐 출구 전략의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뭐 미국 증시라든지 뭐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하락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조금 출구 전략에 힌트를 줄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디게 나오는 모습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도 볼 수 있고 뭐 최근에 계속 볼 수 한 7월 달부터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긍정적인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지수 자체는 우리나라 증시는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 해외 증시는 계속 신고가를 연출하려고 하는 모습 혹은 신고가를 연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경제지표라든지 기업의 실적을 통해 가지고 증시는 계속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어저께는 뭐 우리나라 외국인 좀 매도가 나왔었습니다만은 지난 7월 11일 정도서부터 지난주까지 혹은 이번 주 월요일까지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와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는 바이오와 제약주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이 셀트리온 주가 롤러코스터 장세 빼놓을 수 없겠죠, 이야기를.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나라 증시를 보신다라면은 따로 이제 뭐 어떤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크게 굵직굵직한 실적들은 지지난주에 거의 다 마무리됐었고 중소형주 위주로 실적이 좀 발표됐었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어떤 큰 이슈는 없었던 가운데 지난주 우리나라 시장을 좀 이끌었던 업종이라고 본다라면은 제약하고 바이오주가 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그 연시마에 대한 일본 승인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영국 기업에 대한 매각 M&A 기대감도 같이 불러일으키면서 바이오들이 한번 급등세를 띄웠었고요. 또 셀트리온뿐이 아니라 이제 젠백스 등 이런 후발주자들도 이런 기대감을 한껏 받으면서 시장 좀 이끌어가는 모습을 좀 띄웠었는데 일단 셀트리온 중심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들이 뭐 이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가 뭐 바이오주뿐이 아니라 예전에는 바이오주만 갔다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약주가 같이 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형 제약사라든지 중소형 제약사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뭐 이게 지금 좋아진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지금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업종군들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는 것 같고요. 하지만 바이오주라든지 몇몇 제약주들은 조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조금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급락세가 나왔던 부분들 또 셀트리온도 지금 뭐 상한가 하한가를 뭐 반복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아직까지는 확인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약간은 이제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서도 그래도 이제 종목이나 업종별로 좀 바라보신다라면은 중요한 건 셀트리온의 주가 방향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 다행스럽게 셀트리온이 이제 지난 목요일에 상한가를 그리고 이번 주는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다시 하한가를 수요일에 상한가, 목요일에 하한가를 갔었던 모습을 띠고,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셀트리온의 주가 방향에 따라서 바이오주들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을 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약주들은 이제 실적을 통해서 종목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만은, 어쨌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추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군들보다는 추세 상단을 돌파하려는,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후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확인을 하면서 매매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주간 이슈 전망해 보도록 할 텐데 좀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보신다면 일단 만기일이기 때문에 네. 옵션 만기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목요일 옵션 만기를 통해서 변동성 장세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하락을 했고 어저께도 좀 하락을 좀 보였던, 크게 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또 해외 증시도 좀 약세를 보였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만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수급이 조금 변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선물 쪽에서 외국인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시장을 좀 억압하고 있는데, 이건 약간 인위적인 억압일 수도 있다는 거 지켜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에 의해서 좀 지수 방향이 결국엔 결정되겠지만서도 만기일의 급등락보다는 좀 무난한, 좀 조용한 만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어저께 그저께 외국인 선물 좀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 극적으로 매수로 좀 강하게 전환이 된다라면은 상방에 대한 의지는 좀 남아 있다라는 거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라면은 상단은 제가 보기에는 최대 252 정도, 한 120m 라인 정도 되는데요. 1900 한 40% 50% 사이인데 그 정도 라인을 한 결제 지수로 좀 보고 있고, 하단을 보신다라면은 지금보다 그렇게 크게 낮진 않을 것 같다. 1900 조금 하향 이탈하는 한 네. 245 정도가 결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좀 보신다라면은 약간 출구절개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네. 뭐 단기적으로 그동안 이제 지난주 혹은 최근 2, 3주 동안 해외 증시가 좀 강세를 좀 띄었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오는 상황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해외 증시가 급락으로 전환만 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좀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디커플링 양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해외 증시하고 좀 다르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간 이슈 분석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동섭의 일당배 시작하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라운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비둘기 팔속하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가 연내 시작돼 내년 중반쯤 모두 종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 성장도 하반기 2.5%까지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시장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제 피셔 총재 이어서 에반스 총재까지 연내 출구 전략 가능성 이야기했는데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실업률이 이제 7.4%가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GDP 성장률이 1.8%가 나왔어요. 이제 이게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양적 완화 축소가 올해는 좀 힘들다라는 결론을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요. 네. 근데 오늘 그 찰스 에반스의 언급은 상당히 심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매파하고 비둘기파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그 연준 의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 비둘기파입니다. 벤 버냉키 의장, 자넷 옐런, 뭐 더들리, 뭐 이런 사람들 다 찰스 에반스까지 힘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비둘기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얘기했던 피셔, 뭐 보팅 멤버는 아니지만 어쨌든 피셔 같은 사람은 매파입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매파 피셔가 얘기했을 때는 별로 생각을 안 했죠. 네. 찰스 에반스는 연준 내에서 발언이 좀 셉니다. 이 찰스 에반스가 이런 얘기 했다는 것은 FOMC 회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FOMC 의원들이 이제 19명 정도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이번에 그 실업률 7.4%를 제대로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7.4%라는 내용적 측면에서 모습을 보면 그 실직을 해서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은 아예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살자만 살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구직이 가지고 있는 사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에서만 진행이 됐고 구직을 포기한 사람을 이제 빼버렸기 때문에 이 구직을 빼버린 사람이 66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 실업률이 만약에 구직을 포함하게 되면 거의 8%가 넘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이거를 정말 받아들일 것이냐. 또 계속해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임금 노동자를 많이 썼는데 이 저임금 노동자를 실제 어떤 실업률로 산정은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FOMC 회의에서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찰스 에반스는 잔잔한 물에 정말 돌 하나 제대로 던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FOMC 회의에서 벤 버냉키나 자넷 옐런이 어떤 쪽에 소를 들으냐라는 것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 만약에 그쪽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게 된다면 정말 양적 완화 축소를 일부 시작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GDP 성장이 1.8%가 됐지만 사실 이게 그 재산정 방법에 의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시장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2.5%로 간다 그러면 사실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경제 성장률이 지난달보다 지난 분기 1.1%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시장의 중론인데 이것을 산정법으로 1.8%로 했을 때 2.5% 가는 거는 그렇게 쉬운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얘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비둘기까지 갔다라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예의주시해서 시장을 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Round 2. Ready, go! 일본 정부가 재정, 경제 구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지가 불확실해지면서 아베노믹스의 위험성이 가중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베노믹스 성공에는 전제 조건이 많다며 이야기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아베노믹스 앞으로 힘들 것이다라는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이 내용 좀 분석해 볼까요? IMF의 그 제럴드 시프라는 부총이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사람은 그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이제 지진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베노믹스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뭐 첫 번째로는 정부 부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 또 하나는 그 성장 전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빠르게 소비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안 된다면 아베노믹스 상당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100% 한다는 보장을 저는 안 합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왜냐하면 소비세를 그 현재 5%에서 내년도까지 2배인 10%까지 올린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8%까지 올리고 내년도 2%로 10%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이것을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화해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어느 누구도 아마 바라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의 지금 소득이 증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소비가 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소비세를 늘린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인플레이션 2%는 정말 더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소비세 인상을 통해서 진행한다면 일본자는 정말 시장이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제럴드 시프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본 엔화가 지금 한 10% 정도 더 절하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기술적으로 봐도 일본 엔화는 91엔을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110엔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110엔은 쳐다도 안 보고 있고요. 오히려 91엔이 먼저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짚은 것 같은데 그 일본에 대한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이 방향에 대해서만큼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일본 엔화가 강세로 돌변한다면 일본이 소비세를 증세한다 할지라도 시장에는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